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까요?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적으로 공감이 될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논리나 공감보다 강력한 게 바로 호감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과 친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신이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흘려듣게 되겠네요. 주인공 황만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모두가 무시하는 인물이었죠. 그에 대한 평가는 마을에서 불리는 황만근 가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분석해보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지요.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에 한 박자를 쉬고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릅니다. 이어서 백분, 찌번,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가사를 읊은 후에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하나씩 뜯어보면 우선 황은 그의 성씨예요. 그가 이곳 신대리 토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신대 1, 2는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만근이라는 이름은 그의 집에서 보이는 만근산의 이름을 딴 거죠. 백분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입니다. 사실 그는 수를 셀 줄 몰랐는데요. 언제부턴가 몇 번 넘어졌냐? 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100번이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으니까요. 하루에도 100번, 한 달에도 100번이라고 했죠. 찌번은 그의 혀가 얼마나 짧은지 보여주는 별명입니다. 황만근이 10서너 살 때쯤이었어요. 더벅머리 황만근이, 어린 황만근이죠. 국수집에 와서 국지 찝어놨지만 쪼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모두가 그를 그렇게 놀리게 됐습니다. 팔푼은 황만근이 8달 만에 태어난 걸 가리켜요. 만근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계곡을 오가는 포탄과 총알의 불빛을 구경하다가 유탄에 맞아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소식에 놀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다가 황만근을 낳는 바람에 머리가 앞, 뒤로 긴 남북 짱구가 되고 10달에서 2달이 모자라는 팔푼이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바리는 2마리의 벌레를 가리킵니다. 황만근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었는데요. 2개밖에 없는 방을 하나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는 만근의 어머니가 씁니다. 황만근은 남는 방이 없어서 밖에서 자죠. 황만근이 자고 간 방에는 살충제를 한 통씩 뿌려도 잡히지 않는 벌레가 남는다 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황만근을 지저분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그를 방에 들이지 않았죠. 어느 날 우체부가 집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황만근이 가슴을 열어젖히면서 두바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체부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동네방네 퍼뜨렸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황만근을 바보의 대명사로 여기게 되죠. 다른 사람이 한 실수나 잘못, 바보짓도 모두 황만근이 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는 더욱 바보가 되어갑니다. 이 정도면 그가 신대리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황만근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민씨뿐이었습니다. 민씨는 2달 전 도시에서 신대리로 귀농한 인물이었는데요. 민씨가 황만근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한 잔치에서 우연히 그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임마 퍼뜩 일나라. 만근의 아들은 아버지인 황만근에게 서슴없이 반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너라고 부르면서 넋두리까지 하지요. 너는 어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황만근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아들님 하고 부르면서 잘못을 빕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를 내면서 제발 체면 좀 지켜 라고 하지요. 그에 대한 황만근의 대꾸가 인상적입니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말.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민씨는 황만근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황만근의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내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그가 아내를 만나게 된 사연은 참 기이한데요. 젊은 시절에 황만근은 징집 영장을 받고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 군청에 가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엄마를 위해서 주먹밥까지 만들어 놓고 갔죠. 그런데 신체 검사가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마지막 고개, 마을로 넘어오는 마지막 고개인 토끼 고개를 넘을 때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털이 눈부시게 하얀 토끼가 나타납니다. 토끼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하고요. 그러더니 진공청소기처럼 황만근에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무를 힘껏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버티죠. 자신이 없으면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토끼는 버틴 대가로 소원을 3개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 2번째 아내가 생기는 것, 3번째 아들이 생기는 것이 만근의 소원이었죠. 토끼는 송편을 3번 먹으면 아내가 생길 것이고 아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생길 것이며 어머니는 오래오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동네 사람들은 뭔 그런 황당한 이야기야 라면서 무시했지만 정말 3년쯤 뒤에 만근에게는 아내가 생깁니다. 아내는 이웃 군에서 농기계상을 하는 사람의 수양딸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는 목숨을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만근은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해주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된 거죠. 함께 산 지 7개월이 지나고 조금 이르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만근의 아내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만근이 아내가 사실 친척에게 성폭행 당한 여인이었대. 임신한 채 집에서 쫓겨났다며 하는 소문이요. 소문이 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은 아이를 낳은 지 3주 만에 사라집니다. 만근은 늘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고기도 잘 잡고 요리도 잘했고 무엇이든지 잘 고쳤으며 농사도 잘 짓고 연장도 잘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묵묵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한 일에는 대가가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입으로 하는 잔소리들이 뒤따랐습니다. 야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아시죠? 꼭 해준 거 없는 상사들이나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생색낼 때 꼭 이런 말 하잖아요. 만근이는 그런 말을 듣고도 해실해실 웃을 정도로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만근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근을 마지막으로 본 날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 전날이었습니다. 이장은 궐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소집했죠.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농민들은 각자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농가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시위를 준비하기로 한 거죠. 모임을 마치고 민씨는 황만근과 함께 술을 한잔 하기로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황만근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신대리에서 유일하게 황만근만 빚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농부는 빚을 지면 안 되며 기계화를 한다고 집집마다 농기계를 두면 그게 다 빚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서로 기계를 빌리고 빌려주면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 마을의 기계 몇 대로도 충분할 텐데 지금은 그런 풍습이 사라져서 안타깝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빚진 돈이 전부 쌀값에 더해지면서 쌀이 비싸진다고 걱정까지 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황만근만이 가장 농부다운 태도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찰해가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황만근을 무시하기만 했던 거죠.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민씨뿐입니다. 민씨는 먼저 이장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황만근에게 꼭 경운기를 타고 궐기대회에 오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장은 뻔뻔하게 자신은 트럭을 타고 다녀오느라 황만근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민씨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따지죠.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도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민 씨가 화가 난 이유는 이장의 뻔뻔한 태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장이 은근히 황만근을 깎아내리면서 뭐 걔가 멍청했기 때문에 제때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항아리 속에 뼈로 담겨서요. 우직했던 황만근은 한겨울에 경운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빚도 없는 황만근이 부채 탕감을 위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위해서 그토록 애쓴 거예요. 그는 홀로 경운기를 이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아무도 경운기를 타고 오지 않았겠죠. 그는 다시 군청까지 갔을 거예요. 가면서 차에 여러 번 부딪힐 뻔했을 겁니다. 비가 왔고 덮개가 없는 경운기에 탄 황만근은 어머니를 위해서 고등어를 사서 다시 계속 경운기를 타고 길을 갔겠죠. 결국 경운기와 황만근은 길 옆에 논에서 발견됐습니다. 소설은 민 씨가 황만근을 향해 바치는 제문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었으다. 말로 만들어진 황만근의 모습과 민 씨가 본 진짜 황만근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알면서도 그를 부려먹고 놀리기 위해 모른 척하며 소문을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착하고 우직한 황만근의 모습과 교활하고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